안녕하십니까. 하이스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산 배분 담당하고 있는 장희종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자산 전략,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경기나 과거의 어떤 자산 가격들 흐름과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내년의 그림을 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 경기 동행지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작년 3월 이후에 계속해서 레벨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작년 말에 올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얘기도 많았고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지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우상향 흐름들이 미국의 견조한 어떤 실물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색으로 표시한 미국 연준 기준금리 보시면 항상 이게 금리가 인상한 다음에 파란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황색 선인 동행지수도 이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많이 올렸던 94년에 많이 올리기도 했었지만 이후에 선행지수가 약간 주춤하긴 했었어도 주황색인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금리를 올린 다음에 경기 침체가 어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90년대 중반에는 잘 넘어갔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어떤 연착륙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그림 2번 보시면요. 경기 동행지수의 구성 항목들을 표시를 했는데,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랑, 그 다음에 실제 개인소득, 그 다음에 실제 비즈니스 세일즈, 그 다음에 산업생산, 이렇게 4가지로 동행지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뚜렷한 우상향 흐름이 최근에 특히 뚜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90년대 중반과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이런 고용의 호조를 바탕으로 고용이 잘 되니까 개인들은 어떤 소득이 양호한 거고요. 소득 지표도 그렇고, 그다음 소득이 좋으니까 비즈니스 세일즈 전반적인 어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세일즈나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실질 데이터로 표시한 거긴 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꽤 높았지 않습니까? 명목 지표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 지표인데, 물가가 꽤 높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지표가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꽤 실물 지표가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제 고용 지표 바탕으로 전반적인 어떤 실물 경기가 견조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용이 왜 괜찮았냐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노동의 수요자 입장인 기업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주로 고용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림 3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미국 비금융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을 전체 세후 순이익으로 나눠서 이제 비율로 표시한 건데요. 파란색 선이 보시면 항상 경기 침체가 가기 전에는 많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이때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오히려 순이자 비용이 오히려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황색으로 표시한 미국의 현금 자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비용은 오히려 떨어졌고 현금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이자 비용이 낮은 거는 팬데믹 직후에 워낙 저금리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좀 불안한 어떤 전망 속에 미리 현금을 많이 확보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는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이자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 어떤 증가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순 자체 컨셉으로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이번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는 부분들이 고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이 좋으니 또 수요도 괜찮고 수요가 괜찮으니 기업들의 어떤 판매 활동도 괜찮고 이런 약간 선순환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정말 뭐 급격하게 많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인 어떤 긴축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경기가 강하지는 않더라도 뭐 경기 침체 예상했던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잡아보시더라도 기업들의 ROE를 추이를 보더라도 뭐 22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업의 마진 부분 이런 분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수익성이 괜찮았던 부분들은 고용을 유지하는데 견조한 고용이 유지되고 전반적인 선순환 흐름으로 이어가는 어떤 동력이 됐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림 6번에 보시면 신용 증가도 과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 비금융 부분의 부채 증가율입니다. 부채 증가율을 전년비 상승률로 표시한 거고요. 회색이 GDP 증가율, 명목 GDP 증가율을 표시한 건데 둘 간의 어떤 차이를 주황색 막대로 표시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 주황색 막대가 다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GDP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가계 부채 증가율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비금융 섹터의 부분의 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의 과잉이 없었다는 거고 신용의 과잉이 없으니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도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없다는 부분들이 실물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미국의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요. 정부 부채가 꽤 많이 높은 수준이긴 한데 가계나 기업들 특히 민간 부분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을 보시면 양호한 수준이라서 전체적으로 신용의 과잉은 없었다. 사실 또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 과잉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도 연착륙 기대를 높이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림 8번에도 보시면 이런 어떤 긴축이 계속되고 실물의 경기 양호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환경이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8번 보시면 주요국들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들 보시면 추세상 지금 M2 통화량 절대 레벨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후에 조금 미국이나 유로존은 좀 줄긴 했었어도 예전보다 항상 한참 높은 위치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지금도 M2 통화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GDP 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추세고요. 이런 어떤 유동성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융 환경도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실물 경기는 나쁘지 않은 요인입니다. 다만 오른편에 있는 그림 9번처럼 이런 시카고 연합에서 발표한 금융 환경 지수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게 아직 마이너스권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금융 환경이 완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또 물가를 여전히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유의할 부분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금융 환경 지수랑 비교해 보면 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전반적인 어떤 등락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었던 걸 감안한다면 최근에 점점 금융 환경이 완화되는 어떤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물 경기도 괜찮고 또 유동성 환경도 나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어느 중반 순간에는 물가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림 10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0년대 중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번에 경기의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나쁘지 않은 어떤 전반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한다면 증시가 채권 가격보다 채권의 어떤 호조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90년대 중반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도 94년부터 95년 2월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렸었고요. 그때도 보면 채권 대학살인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르게 빠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로 안 가고 오히려 95년 2월까지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95년 7월에 금리를 뭐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소위 말하는 듯이 한 번 금리를 또 인하했었고요. 그대로 또 좀 있다가 뭐 연말에 가고 또 인하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올해 내년에도 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파란색은 미국 증시의 채권 가격 대비 상대 어떤 추이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그 차트 스케일로 표시한 거긴 한데 보시면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항상 그때까지는 증시가 좋았다가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이후에 금리 인하라고 들어가기 시점 부분을 전후해서는 오히려 채권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주식보다 채권이 더 양호해지는 어떤 흐름이 많았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90년대 중반과 지금을 좀 비교해보는 어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림이 11번에 보시면 90년대 중반의 자산 가격들의 어떤 추이가 위에 있는 그림들이고요. 아래쪽은 최근의 그림들입니다. 최근의 어떤 자산 가격 추이들을 표시한 겁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90년대 중반에 주식의 그 S&P 500의 흐름들 보시면 금리 인상기에는 등락 속에 별로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금리 인상의 종료가 가까워지고 금리 인상 종료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인 증시 호조세가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뭐 몇 번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증시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걸 볼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그림 보시면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채권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요. 금리 인상 종료되면서 미국 국채 10년대 금리도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좀 내려오다가 금리 인하와 함께 뭐 내려오긴 했는데 이후에 더 이상 안 빠지고 다시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들어가면서 다시 주황색 선의 그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좀 올라갔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를 해서 좀 하락하긴 했었어도 전체적인 어떤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이다. 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금리 추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원자재, 특히 경기에 민감한 비체금속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 기준금리 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하고 차이점은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S&P 500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추이를 보시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증시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엔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증시가 뚜렷하게 반등을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반등, 하반기에는 조금 등락이 있었지만 다시 또 최근에 11월에 뚜렷한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은 예전에 90년대 중반과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채권이나 달러나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데 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예전하고 또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지금 상황이 이미 반등해서 오르는 상황에 비하면 원자재 가격은 예전에는 같이 올랐다가 금리가 정점 찍고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같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미리 빠졌다가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좀 차이점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 12번, 13번에 표시한 것처럼 미국 S&P 500 증시 주가지수 기준으로 90년대 중반에는 12개월 포워드 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12배 초반까지 갔다가 조금 반등했어도 13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18배, 19배 정도 수준이니까 증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이 예전과 큰 차이점이다는 거고요. 그림 13번에 표시한 것처럼 그때는 유가가 20불대 정도였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20에서 3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유가가 좀 빠져서 60불 후반, 70불 초반 왔다 갔다 하긴 해도 레벨은 좀 차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작년에 비해서 또 이미 유가는 좀 낮아져 있어서 여기서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하는 부분들도 좀 기억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 밸류에이션이나 유가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인 어떤 시장 금리 하락이 예전같이 좀 내려가는 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금리 하락의 어떤 정도에 따라 자산 가격의 좀 전체적인 움직임도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금리 레벨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14번 보시면요. 14번 그림과 15번 그림에 정리를 한 건데, 금리가 좀 덜 내려갈 요인으로 결국 미국 재정 적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아까도 미국 정부 부분의 그 부채가 좀 부담이 되는 뭐 GDP 대비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재정 수지 전망을 그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한 거 보면 계속해서 더 우하향할 걸로, 또 적자가 뭐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옆에 그림 15번 표시한 것처럼 미국 국채 어떤 발행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수급보단 미국 시장 금리 하방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뭐 기간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당장에 이런 어떤 인플레나 뭐 국채 가격이나 국채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면 어떤 더 장기 국채 보유에 대한 어떤 추가 보상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도 더 빠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예전 같은 어떤 흐름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금리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도 다음 페이지에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많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유가 하락이고요. 또 어떤 재화 소비 부분의 어느 부진이 전반적인 유가 하락을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16번에 정리한 것처럼 상품 가격 지수나 공급망 관련 지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기준선 이하 마이너스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애틀란타 연은에서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 항목 중에 좀 변동성이 큰 부분, 변동성이 작은 물가 항목들을 좀 나눠서 전업이 상승률을 표시한 건데요. 플렉서블한 항목들, 아까 말씀드린 유가 같은 그런 항목들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CPI나 코어 CPI나 다 스티키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0.34% 정도의 전업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촬영 기준으로 어제 발표된 미국 11월 CPI에서도 전업의 상승률이 스티키한 항목들은 0.3%씩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부담이 완화되고 점점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항목별의 어떤 스티키한 항목들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끈질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좀 유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 18번 보시면요.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이번 4분기에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라고 SPF라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금융시장 전문가들 중심으로 향후 금리 전망,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전망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내년 중으로 금리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지금 그 결과 서베이 SPF 결과를 보면 나와 있고요. 단기물이 좀 빠지긴 하지만 장기물 하락폭은 더 낮은 걸로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금리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걸 감안하고 자산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어떤 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면 증시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역관계가 금리랑 시장금리랑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좀 굉장히 뚜렷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기대수익률을 좀 낮추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증시 관련해서 정리한 게 그림 19번, 20번인데요. 전반적으로 증시 아까 기대수익률은 좀 낮춰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올해 대비 한 10% 정도, 11% 정도 증가할 거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증시 상승은 밸류에이션에 어떤 기반한 증시 상승 부분이 꽤 컸는데,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익 상승에 의한 전체적인 증시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쁘게는 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기대 수준에 낮춰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내년도 EPS 증가의 전망 추이도 뭐 올해 초반에는 뭐 굉장히 뚜렷하게 뭐 증가하기도 했지만 올해 내내 계속해서 뭐 한 11%, 12% 정도 등락을 보이는 양상이고요. 최근에 오히려 더 EPS 증가율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또 뭐 그렇게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한 10% 정도 이익 증가하는 거 감안해서 그 부분만 증시는 좀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림 20번에 보면 지금 미국 증시의 배당 수익률하고 국채 10년 수익률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배당 수익률보다 국채 10년 금리가 꽤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역시나 채권 대비 어떤 주식의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요인들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국의 증시 리스크 프리미엄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야지 그래도 뭐 좀 더 증시의 어떤 상승 기회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좀 등락 속에 뭐 예전 대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인데 주황색으로 보시면 그래도 주황색으로 표시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표시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일본이 좀 많이 높다는 거는 좀 유의해서 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뭐 증시의 어떤 흐름은 좀 기대 수익률 낮추고 뭐 나쁘진 않지만 뭐 신중하게 접근하자. 뭐 종목별로 어떤 그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번) 그럼 23번 보시면 채권은 아까 뭐 그 시장금리 이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가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면 채권의 그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캐피탈 게인 부분의 어떤 이득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채권 금리가 워낙 높아서 채권의 어떤 고금리 매력은 여전히 채권 투자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림 23번 보시면 이런 고금리 매력 때문에 미국 지금 MMF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은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S&P 500 시총 대비 지금 비율을 보더라도 예년 대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서 좀 반등을 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인 걸 감안하면 여전히 MMF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고금리를 활용한 어떤 금융시장 접근이 좀 가장 편한 투자 수단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전히 또 이런 채권 투자에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들은 뭐 크레딧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그림 24번 보면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 보면 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리딩 크레딧 인덱스라고 미국 선행지수 구성 항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크레딧 부분의 이슈는 지금은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5번의 그림처럼 동행지수랑 크레딧 스프레드, 하이드 스프레드를 비교한 건데 동행지수 증가는 좀 둔화되긴 했어도 여전히 플러스권이라서 실물 경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는 하이드 스프레드도 그렇고 크레딧 이슈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국채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접근이 좀 유용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다음 페이지 그림 26번 보시면 전반적인 미국 은행 연체율이 안정적이긴 한데 제 오른쪽에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라서 회사채를 접근할 때도 좀 선별적인 우량 회사채 중심의 접근이 좀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층별로 뭐 어떤 섹터별로 지금 크레딧 상황은 좀 차별화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어떤 크레딧 상황이더라도 괜히 뭐 좀 애매한 좀 리스크를 지고 불안한 채권은 뭐 접근에 좀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거고요. 우량 회사채 접근이 편안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 고금리의 매력은 굉장히 뭐 양호한 탁월한 상황이지만 향후에 어떤 경기 상황의 변동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조한 실물 경기에 또 금리가 하향하는 폭이 하방이 제한적이라면 이게 나중에 또 결국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 스프레드는 거의 데일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둘의 추이랑 어떤 미국의 경기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보면 이 두 가지 지표가 둘 다 상승할 때 나타났었거든요. 지금은 둘 다 소폭 올랐다가 지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매주 발표되는 그리고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들, 하이드 스프레드랑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서 이게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일 때는 우량 해서차 증권은 여전히 유용하다, 고금리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접근하기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좀 반등하는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국채로 가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매력에 따른 채권 접근은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로 크레딧의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 부분인 건 사실이라서 우량회사채 중심으로 고금리 매력을 어떤 취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28번 보시면 우량회사채 가격이 굉장히 지금 예전 동행지수랑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굉장히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고요. 이러면서 금리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가격 매력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림 29번 보시면 하이드나 모기지금리나 투자등급 회사채 금리 쭉 표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우량 회사채 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차등급 회사채 금리도 결국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과 감안하면 밑에 표시한 가격이나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드린 거지만 이런 금리 매력이나 가격 매력들을 감안해서 채권은 우량 회사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여전히 시장금리 하방이 제한적이고 높은 금리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한데, 역시 이 부분들의 어떤 리드 매력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걸 감안하면 리츠의 어떤 배당 수익률은 꽤 매력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림 30번에 표시한 것처럼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캡 레이트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국채 대비 어떤 스프레드도 조금씩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31번 그림 보시면 미국 전반적인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걸 감안하면 이 부분들은 역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채권의 고금리 매력과 함께 리츠의 어떤 배당 수익률 매력에 좀 이거는 가져갈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채 만기가 많이 몰려 있긴 한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고금리 어떤 리드 매력은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금인데요.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림 32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월별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누적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지금 많이 산 중앙은행들 국가들 보면 중국이나 폴란드, 싱가포르가 굉장히 많이 샀고요. 이런 많이 사긴 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중국의 지금 금 보유 비중이 총 준비자산 대비 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림에 지금 터키가 1월에서 8월까지 많이 판 걸 나오는데 터키는 지금 굉장히 많이 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중국은 아직까지 많이 낮은 수준이고 미중 간의 어떤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 보유는 계속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금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최근에 10월, 11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의 어떤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풍부한 유동성과 관련해서라도 매력적이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음 페이지 그림 34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ETF 금 보유량이 아직 크게 늘어나지 않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회색 선으로 표시한 ETF 금 보유량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또 금이 상승세가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은 일정 부분 자산 배분 차원에서라도 좀 보유하는 게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성 하에서도 전체적인 자산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로 정리를 했는데요. 쭉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어떤 부분들은 나쁘게는 보지 않지만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선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보다는 펀더멘털리 봤을 때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 와이드 모스트 가치주 ETF나
그다음에 배당 관련 어떤 매력들 감안해서, 그다음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련해서 이런 ETF들을 주식 접근할 때 이런 ETF를 활용하자 정리를 했고요. 신흥국 주식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어떤 지금 매크로 환경을 감안한다면 그냥 높은 배당 수익률만 가져가자는 거고, 전체적인 비중도 조금씩 낮췄습니다. 채권은 고금리 매력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채랑 또 지금 대표적인 회사채를 가장 많이 높은 비중으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우량 회사채 중심의 접근은 뭐 고금리 매력이나 가격 매력 메리트를 감안해도 유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쪽에 어떤 높은 배당 수익률, 밀드 매력을 감안해서 이쪽 부분이랑, 그다음에 금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때 좀 빼먹긴 했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관련 원자재나 또 뭐 대체 에너지,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지금 우라늄 관련 ETF는 올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라늄 ETF도 같이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결코 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웨이드 매력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꾸준한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나쁘지 않은 시장 환경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하이드 지표를, 스프레드 지표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동성에도 대비하면서 좀 안정적인 자산과 고금리 매력의 높은 자산들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 또 편안한 어떤 자산 접근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